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한국 사상사 산책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사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교 초기 관련 기사는 별로 없어요. 372년에 그 유사나 사기에 다 같이 중국서 양나라인데 승려를 포함한 사절이 와가지고 경을 전해주고 갔다. 요거 말고는 사실 없어. 그리고 한참 뒤에 7세기까지 가서 그게 가만있어 봐. 또 법흥왕이 몇 년인가? 법흥왕 시대에 신라 때 제대로 한번 나오는데 372년은 소수리만 되죠? 그건 소수리만, 그건 고구려조고, 진흥왕의, 보자, 진흥왕. 연도를 대충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2차돈을 찾으면 되겠다. 2차돈. 2차돈의 순교. 2차돈의 순교. 2차돈, 보자. 응? 탭 하나를 닫아야 한다? 야, 이거, 아까 그 탭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안 되는 모양이네. 아까 그거, 그거, 지금 이걸 열려면 탭 하나를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지금 이걸 열려고 했더니, 뭐 열려 있는 게 딴 게 있나 보지? 아니 옛날 내가 본 것도 아닌 기사들이 왜 막 떠 있다고 하는 거지? 차돈 순교. 527년이네. 6세기로구만. 그러니까 법흥왕 시대에 이 차돈 이야기는 좀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게 불교 쪽 사람들이 사실이 좀 이 종교 전파라고 하는 건 역시 문제가 분명히 어디 하나 다 있는 것 같아. 기독교만큼 악랄하진 않지만 이 불교도 그 당시 신라에는 쭉 정해 있었단 말이에요. 소도 성림이 있었다고. 성림, holy wood. 그러면 성림 자리에다가 사찰을 지으려고 이런들이 불교 예배당을 만든 거라.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났지, 귀족 사회에서.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떻게 적어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지였던 이 단군 모시는 자리에 새 종교가 와서 직업을 지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시끄러움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차돈이 나선 겁니다. 역사 기록에는 뭐 역시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광수가 쓴 이차돈의 사라는 소설이 있어. 그건 난 조그만 때 봤는데 거기서 저 법흥왕하고 사촌이가 이러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전공법으로 나가자. 가령 뭐 그런 식이야. 뭐 변명하고 어쩌고 이럴 게 아니라 이 불교가 쓸모가 있는 교리다. 그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공사의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나를 처형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예언을 했다잖아. 내가 죽으면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적이 뭐다라고는 말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목을 쳤는데 목이 뭐 20리인가 밖으로 휙 날아가서 떨어졌다 이거야. 거기서 우윳빛 피가 흘렀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반대했던 귀족들이 다 승복했다. 그래서 불교 신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72년에서 527년이면 520, 372년, 250년인가? 150년이네? 그러니까 고구려에 처음 들어왔다는 기록에 비하면 한참 뒤지만 그때 가서 이제 좀 길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먼저 이야기한 그 포지티비즘이 아니라 네거티비즘으로 볼 때에 인간 삶의 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인간 문화 관습의 일반적 경우들 사례들로 보자면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그 공자나 석가나 예수의 경우도 대체로 그 원래 중심 인물이 죽고 나서 대충 정착이 되는 건 한 500년 지나서이고 종교화 되는 거는 2, 300년 지나면서 이제 이게 좀 계속 왕성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종교화하고 나면 이제 강력하게 불이 붙는단 말이야. 확산욕이 생긴다 이거지. 불교도 처음에는 그냥 신앙, 생활, 개혁 공동체였지. 강력한 순수 교리라든지 뭐 또 세속에서 떨어진 절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대충 BC 1세기 정도에 시작했다고 봐야 하고, 그 일본 애들이 한 거는 뭐 AD 2세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본 애들은 자꾸 남의 나라 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 애들도 인도 사회에 관해서 자꾸 깎아내리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줄인다고. 우파니샤트가 BC 1000년 넘어까지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건 뭐 BC 200년, 그 BC 3세기 정도가 시작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석가가 400년대 사람인데 BC 석가가 우파니샤트를 포함한 힌두 정통 철학 체계를 부정하면서 반항, 저항 사상으로 제기한 게 불교인데, 불교가 아쇼카로 해갖고 왕성하게 되는 게 BC 3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뒤에 우파니샤트가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이나 일본 애들이 포지티비즘이라는 말로 남의 나라를 깎아내는 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매우 비열한 짓이죠. 조선사에 대해서도 그런 게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게 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뭐 동방 조선에는 인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군자가 사는 곳이다. 뭐 저거 이런 식의 게 나오는데, 그걸 그냥 일단 설명 제외하고 주 맥만 이야기하자면 중국 애들이 그렇게 조선을 계속 칭송하는데 사실은 어떤 저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조선은 매우 평화를 사랑하고 순한 사람들이고 착하고, 그래서 중국과 갈등 없다. 전쟁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흰옷 좋아한다, 술, 뭐 윤무, 군무, 노래하기 좋아한다, 춤같이 춘다 이런 거, 그게 다 조선을 칭송하는 말들인데, 아니 초기 인간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고 나서 이웃나라와 완전히 평화만을 유지한다. 이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죠. 갈등들이 있었고 전쟁도 사실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도. 그런 왜곡들이 한국 사회에,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전공 연구자들도 그 일본 애들의 실정주의에 마가 씌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왜곡하는 일들을 지금도 정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은 뭐가 있냐면, 인간 사회의 초기,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 사회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실증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 사회라고 할 때, 그 사회는 물론 뭐 수명만 모여도 사회지, 시족 사회일 경우에도. 그러나 역사의 주체 덩어리가 된다라고 할 정도이면 대체로 청동기에 들어와서이다라고 봐야 하고, 청동기에 오면 국가가 형성이 되고, 즉 계급 분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 수백만 년 동안 진행된 그 뇌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국가 형성이라는 게 평등 사회에서 불평등 사회로 가는 거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그 오랜 동안 그 문화, 초기 문화를 보더라도 한 30만 년 전까지로 볼 때 몇십만 년 동안 평등하게 살았던 인간이란 동물이 계급 사회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계급 체제를 합당화,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그 오히려 아주 구차해지는 것이고, 인간은 뇌 작동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대 문화가 발생하면서 그 이데올로기가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게 신화와 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사에서는 단군이라고 하는 아주 또렷한 스토리가 아주 길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초기 형태는 종교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건 뭐 철칙이라 해도 좋죠. 근데 그것의 힌트를 받아서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종교가 시작한 때, 이때가 사실은 조선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들은 언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냥 이건 내 해석이고, 그러나 해석이 그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증적인 문장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간악한 일본의 의도가 그 전체 프로그램 속에 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군 신화 같은 거는 그냥 전설이니까 부탁이고 그냥 이야기다,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종교다운 종교가 작동하는 건 불교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가 한국에서 국가다운 국가가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대체로 BC 1세기 정도가 되면은 불교가, 대승불교가 거쳐져서, 그 대승불교에도 초기엔 교리 불교입니다. 철학 불교지 종교가 사실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 속으로 막 확산되면서 종교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자꾸 밖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BC 1세기 정도에는 중국, 조선 이런 정도까지는 전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 연도내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58년인가 AD입니다. 58년인가 80년인가 해서 AD 1세기에 그 인도 중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거든. 그 일본 애들은, 중국 애들도 그걸 그대로 그냥 사실은 멋모르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거는 바로 AD 1세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기록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요새에 비하면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지. 인도서 한국까지 오려면 몇 달 걸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 수 있지. 그러나 그 1년, 2년, 그 몇백 년에 비하면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초가 1년, 2년 걸렸다, 3년 갔다. 그래도 지금 저 뭐냐, 춤추는 새끼 하여튼 미국에서
히트곡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그러면 금방 한국에 오는 게 그건 뭐 요새 하루 이틀 사이에 오지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온 거에 비하면 2년 3년 걸렸다가 무지하게 오래 걸렸으니까 옛날엔 문화이동이 더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문화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큰 인간 군집이 삶의 양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2, 3년 안에 왔다 얼마나 빨리 온 거야. 그러니까 고대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무리 늦어도 그 AD 1세기에는 불교가 종교화된 이후에는 곧바로 조선 땅에도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세상 고구려가 가장 먼저 왔을 거고 고구려 백제신라 이렇게 왔지. 근데 초기에는 먼저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가 주로 왔잖아. 오계라고 하는 것하고 전반적인 계율 그리고 그 인과응보 윤회전생 이것 시와지 깊이 있는 공사상 이런 건 사실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다수민의 심성에 호소력을 갖고 파고 들어가서 인기를 얻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 사실 크게 보면 민으로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없잖아. 착하게 살아라.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당한 향락 젖어들지 마라. 이런 것들이니까 다 좋은 거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좋은 일 하면 상 받는다. 어디에서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으로서는 저항을 별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16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올 때도 다 비슷하지만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물을 함께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재밌고 유익하고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민 접촉을 시작한다고. 언어도 안 통하는 놈들이 이 역 땅에서 어떻게 쉽게 소통이 되겠어? 그런 걸 갖고 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림, 뭐 공예, 달력 이런 걸 갖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민들이 거기에 뭐 혹했다? 하여튼 일단 호기심이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가 아니어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착하게 살라는 그것으로 해서 퍼져나갔다 이거야. 스며들었지. 그게 적어도 몇백 년은 계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지배계급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살생하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향락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거고 지배계급이 일상적으로 좋아하는 것 재밌어하고 보람있어하고 멋있어하고 하는 것들 다 금지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네 일상적 삶을 부정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우려했고 금지시켰다고. 중국의 경우는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충 몇백 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니까 가령 그 살생하고 등등 그 오계를 안 지키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 벌 받는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게 퍼져나가면 민이 가령 그걸 무장을 한다. 심적으로 말이지. 그것을 계속 받아들인다 하면 지배계급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 저놈들 우리 맨날 못 살게 굴고 전쟁터 찍어나가고 죽게 만들고 지낸 술 마시고 향락하고 우린 고생한다. 그런 걸 우려해서 당연히 금지를 시켰던 것인데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야. 이 불교를 신봉한다고 하는 애들이 다 착해, 순해. 일반 단군 모시는 이런 일상적 삶을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야. 다 고분고분해지고 심지어 현세의 억압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들이잖아. 지금도 인도 가면 그거 또렷하잖아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인도 가서는 장님, 봉사, 길 가는 사람 손 잡아갖고 일로 오시죠. 라고 하면 그걸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리병신들,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업 때문에 보호를 받아서 지금 눈이 멀었는데, 내가 이 생에 그걸 감내해야만 선업을 쌓는 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불편함을 요새 이거 내가 받은 수술처럼 인공물 집어넣고 해갖고 편하게 살아버리면 내가 내 보를 그대로 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애들은 거부하거든. 앞으로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졌지. 그래서 인도 애들은 이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민초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착취의 결실물로 나날이 향유하고 있는 지배층들의 저택 이런 걸 보면 인력국군이 야 이거 우리 장관 거야 하고 자랑을 해. 이국인들에게. 그럴 정도로 인과응보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현세에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건 감내한다. 죽이면 죽이는 대로, 억압받으면 억압받는 대로, 그다음 나의 몫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지배계급은 사실은 파악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 정화수 떠놓고 뭐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순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나쁜 건 나쁜 거니까 살생이나 뭐 배타적인 향유 같은 거. 그 반성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솔솔 쏠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더욱더 아주 기똥찬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인데 아주 새로운 측면이 나타났어. 나쁜 짓 하면 죽기 전에나 죽은 이후엔 적어도 보복 당한다.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굶거나 아귀가 되거나. 인데 그것을 시점을 달리, 시간, 포인트 오브 타임을 달리해서 보면 아주 다른 국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임금이다,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건 내가 전생에 선업을 쌓았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지배계급의 횡포나 억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향락하고 사는 거는 나의 공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지위에 흔들림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성, 합리적인 사유로만 보면 아주 웃기는 이야기인데, 지금 뭐 세월호 같은 거나 뭐 어떤 걸 봐도 21세기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대중은 어리석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사는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놈들이 진보당 찍는 놈 없잖아. 노동자의 당을 찍지 않잖아. 그리고 그 뭐 새누리 어쩌고 하는 애들이 선전하는 거, 조선일보가 홍보하는 거, 그걸 가난한 놈들이 더 열심히 선전한다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 점은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또 다른 측면,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인데, 이게 꼭히 대중만이 아닙니다. 철학, 이건 종교, 이건 하나의 삶을 계도하는 지침이 되는 그런 사상. 그 어떤 종류일 것이든지 하나가 들어와 갖고 정착하기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가령 플라톤 책을 봤다.
공자, 명자 봤다. 우리 3000년, 2000년 떨어져 있어도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명자 호흡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할 때 여기서 쉬었겠지.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거든. 마르크스 책 같은 건 아주 또렷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000년 전의 것이어도 개인 이성이 파악하는 거는 몇 시간이면 돼. 그 플라톤 전집 다 읽을 시간 정도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거기에 흐르는 생활의 기운, 그 라쇼날레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런 것들이 공유되는 데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가 함께 승인하는 데에는 몇백 년의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19세기 사상인 마르크스 그것도 지금 얼마나 웃겨. 지금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 유물론이다. 뭐 도덕이 없다. 향락만 있다. 어쩌고 이런 아주 이상한 왜곡이 지식인 사회에서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그만큼 일정 사회 군집 인간들의 다수가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 이거야. 지금 마르크스도 언제 제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 본 의미를 이해하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지. 1895년 레오 9세인가 레오 10세인가가 가톨릭 교황일 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 저작을 성서적 가치를 선양하는 중요한 문서로 승인한다 하는 게 칙령으로 반포됩니다. 아퀴나스가 1100년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700여 년이 지났어. 아퀴나스는 그 당시에 거의 그 교파에 따라서는 이단시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 감각, 경험, 이것이 사유에 우선한다. 인간의 인식행위에서 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명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 진짜 고약한 새끼네. 이거 어떤 새끼가 자꾸 떠, 지가. 이거 아예 못 뜨게 할 수 없나? 이거 이상한 놈이. 예? 이렇게 하면 지원은 지는데 이게 떠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까. 이따 보지.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그렇게 충실한, 사실상 물론 아크나스는 그 당시에도 성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나 플로티노스의 보편성 우선의 철학에 기초했던 초기 교회의 정신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단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 아크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와서는 오히려 중세 근대 이후에까지도 아퀴나스는 교회 쪽에서 볼 때 다수, 가톨릭의 정통 다수 지배 집단 쪽에서 볼 때에는 썩 내키지 않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것을 교황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데 700여 년이 걸렸다 이거야. 사실 데카르트는 이건 약간 다르지만 데카르트도 아퀴나스에 못지않게 어쨌든 적어도 원표된 말로는 가톨릭의 전체 교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승인한다, 복종한다 라고 하는 걸 책에도 늘 써놨잖아. 그런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물론 다릅니다. 아퀴나스하고는 좀 다르게 그것이 가면일 수도 물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데카르트는 지금도 가톨릭에서 승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이 교황의 이름으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되려면 앞으로 2000년이 걸릴지 30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그렇게
정교한 세련된 아주 최고급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어떤 한 사상의 중심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몇백 년 지나서까지 그 진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지배계급 쪽에서는 경계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게 이제 19세기에 가톨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좀 더 잘 드러나긴 하죠. 그래서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건 다음 시간으로 이제 미뤄야 할 텐데 이 정치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되잖아. 지배계급이 왕도 있고 그 부족 단위의 구권력이 계속 고구려 신라 백제에 다 있었어요. 신라의 화백에서 왕을 선출하잖아. 고구려는 오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고추가 무슨 가 하는 그 토템의 연장인 상징을 가지고 부족 단위의 정치 세력들이 임금을 제어하는 역할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런 정치 상황에서 왕권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주관적인 의도나 욕구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발전은 기본 방향이 중앙 집권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권력이 지방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갈 정도로까지 강력한 권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의 발전입니다. 객관적 발전이라고. 그런 면에서도 공동 권력이 왕을 제어하는 것, 이거 사실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중앙지향 권력에서는 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상 경쟁 내지 갈등이 있었을 거거든. 있었을 것이라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중앙 집권을 강화한다 하는 것은 고대사에서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로마 황제보다 권력이 더 셉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은 물론 뭐 로마 황제 100마리보다 더 세죠. 그런 강화된 권력을 지향하는 추세로 보았을 때에 이제 온갖 잡귀신 작은 것들을 섬기는 이 전통 사상 보다가 하나의 체계, 전체 이 계서 등급도 확실하고 전체가 하나의 짜임새 있는 이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는 이 불교가 세속사회에서의 집권화, 권력이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권력이 된다 하는 걸 이룩하는 데는 매우 좋은 도구가 되죠. 종교란 건 뭐 언제나 권력의 강화에 사실 보탬이 되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래서 귀족 사회에서 알력이 있었던 것이 2차돈의 죽음으로 사실 잘 나타나는 것이고, 그 2차돈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야. 몇백 년에 걸친 불교의 하층민으로의 스며듦, 확산, 신앙, 이것에 대해서 중앙 권력이 허용해도 좋겠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단순히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미래 권력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를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교과서 역사들이 아주 왜곡하고 있는 것은 기껏 불경 몇 개 들어온 것, 이걸 가지고 신라가 불교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국교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국교란 건 없습니다. 물론 고려에 들어오면은 왕자들이
중으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고 하니까 세속 권력과 종교가 친화력을 갖는다는 건 분명하지. 그러나 그런 친화력을 가졌다, 권력에서 서로 그 사이가 좋아졌다 하는 것이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순화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의 역사를 아주 멍청이로 만드는 거야. 고려 때까지도 사실은 조선 14세기 말에 건국한 조선 시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 지금 이 대한민국 시대에 와서까지도 이 단군을 정점으로 하는 고대 습속이나 신앙, 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사실은 들어있다고. 그럴 정도로 끈질기게 의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병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국가가 불교 국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유럽 애들은 이쪽보다 더 단순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대충 프랑스 하면 일단 가톨릭 국가라고 하고 종교 인구 수를 집계할 때에 가톨릭이 12억이라 할 때에 그 나라 그 성원 전체를 그냥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체를 가톨릭 교도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1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얼마나 많겠어. 거기에도 뭐 숫자가 적긴 하겠지만 불교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슬람 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여기 고구려 백제라고 해서 불교 일색으로 사람들 머리가 휙 돌아갈 수는 결코 없다. 그때 돌아갔으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단군이 있어. 그러니까 단지 농담, 전설, 이야기거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매우 중시하는 정신적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야. 그만큼 문화 관습은 끈질긴 거, 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 일색화한다.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불교 국가는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이 유교 국가였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디그리의 문제지. 전체적으로 조선이 유교 국가였다 하는 것도 물론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 요토막은 끝냅니다. 맹자로 다시 들어갑니다. 맹자 공손추 상의 제2장. 공손추 문왈 부자 가 제지 경상 득 행도언 수유차 패왕 불의의. 이게 기니까 토막토막 그냥 읽고 갑니다.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께서 이 부자란 말은 뭐 공자에게만 주로 썼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로 직접 선생한테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나중까지도 그렇게 해왔죠. 선생께서 제 나라의 경상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사실 그 가는 더 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께 지금 현재 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맨 꼭대기 재상 지위가 주어진다면 주어져서 득행도원 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유차 이걸로 해서 패왕, 이 패와 왕은 다 여기서는 동사죠. 그러니까 동명사겠지만 패를 하거나 왕을 하는 것도 불이. 이때 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좀 별나다 이런 뜻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붙은 거는 이거 재상 자리 하나 가지게 되면
그걸로 폐업이나 왕업이라는 거창한 일을 달성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거 없잖아요.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선생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나요? 좀 물렁거리지 않나요? 좀 가슴이 벅차달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맹자왈 부 아사십 부동심. 맹자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40대부터는 40에서는 마음이 움직인 바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다. 이게 사실 틴트가 그러니까 냄새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공손추는 이왕 제 나라에 오셨으니까 우리 임금하고 잘 맞아갖고 여기 권력을 제대로 운영할 지위를 갖게 된다면 참 얼마나 벅찹니까? 화려한 미래가 펼쳐지겠네요. 제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고 중국이 재통일되는 전망이 보이게 될 것이고 이러니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었고 맹자는 그거 마음이 움직인다, 흔들린다 이런 정도로 본 겁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리는 바가 없다. 그런 정도? 그 별거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자 이거 요새 그 고인돌에서 책 내기로 한 거에 한 주제가 이거가 돼야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현대의 말버릇 그 나쁜 것을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인데 내가 가장 강력하게 싫어하는 게 저희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지. 저희 학과, 저희 집, 저희 나라, 저희 민족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나치게 경어, 존경, 전미사나 토시가 많이 쓰입니다. 님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잖아. 어르신. 요새 뭐 60만 넘으면 연탄 갖다 주면서 그 가난한 사람 연탄 떼지도 못하는 그 노인들에게 독거노인들한테 갖다 주면서 어르신 한단 말이야. 어르신이 원래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야. 예전 사람들은 19세기 말까지 조선시대까지 임금한테도 님이란 글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엔 뭐 워낙 님에 해당하는 게 사실 없으니까 쓸 수도 없었고 저쪽 애들도 뭐 써 같은 건 붙이지만 우리야 이제 님이 있으니까 쓰기는 하는데 기본상 우리가 쓰는 님에 해당하는 것을 중국 애들도 한국 애들도 쓴 적이 없다 이거야. 아버지 물론 이제 노인 되고 뭐 한 80되고 하면 아버님 하기도 했겠지.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가 장인이나 시아버지나 이런 사람 볼 때는 님을 붙일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붙였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적어도 글자로 기록된 건 님이란 건 없어. 그래서 여기도 선생이지. 그 연속극도 보면 참 웃기는 게 많은데 여자가 아주 쪼무레기 심부름꾼이 상감한테는 상감께서는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 무술이 중에 이제 그 한급 높은 십장, 응? 무술이 십장, 그거한테는 갑자기 까먹었네. 마님? 상궁마마님, 마마님을 붙여, 마마님. 세상에 어떻게 무술이 저렇게 심부름꾼 대장 보고 마마라고 붙일 수가 있냐. 거기다 님을 붙이다니. 그러니까 그 방송 극작가가 좀 무식한 것도 있지만 이건 전반적인 시대 풍조의 병입니다. 님은 없는 거야. 그것도 김대중이도 한 몫을 했지. 김대중이도 사실 아주 무식한 놈이잖아. 대통령 보고 님을 붙이는 새끼들이 어딨어. 이 사람은 이제 민주 풍조를 진작한다 하는 아주 좋은 때 써서 물론 했어요. 나는 각하란 말 싫다. 이런 말 쓰지 마라.
그저 대통령님이라면 족하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때부터 대통령님이란 말이 지금까지 쭉 쓰이고 있어.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영의정이고 임금에도 님은 안 붙였습니다. 그냥 상감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끝났지 님을 왜 붙여? 이거는 보자. 거기에 부자는 뭐라고 번역했어? 부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했나? 여긴 맹자께서. 이건 말이 안 되네. 제자가 어떻게 지 선생 보고 맹자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2인칭에게는 맹자께서 이런 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물론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참 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하여튼 번역어를 저렇게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학생놈이 선생한테 맹자께서라니 그냥 선생께서 이렇게 했지 맹자께서는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공자한테 공자께서라고 말하는 새끼 어디 있어? 그건 어법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을 붙이다니 이거는 아주 결례요. 그러니까 요새 그냥 기자, 교수, 판사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겠지. 유 교수께서 이렇게 요새 민자도 막 붙이지만 하여튼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직접 가르침을 주는 사람한테 요새의 분위기로 볼 때 선생님 하는 것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 사시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맹자가 이것도 계산을 한참 해보면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 50대 맹자가 70대까지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60대 이게가 아마 쥐었을 것이고 그래서 40대 정도부터는 난 흔들림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압축해서 표현할 때 40이 되어갖고는 혹됨이 없었다. 마음에 현혹, 흔들림, 혼란됨 이런 게 없어졌다 이랬잖아. 공자의 불혹 그것이 맹자에게는 부동심이라는 다른 단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지. 왈 약시 즉 부자 과맹분원의 공손수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선생께서는 맹분을 넘어서는 것, 이 과는 오버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보다 더 위에 있다. 맹분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밑길이시네요. 많이 더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왈 시불란 고자 선하 부동심. 맹자가 말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고자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이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는데 이게 마음 먼저라고 하는 건 대체로 마흔 되기 전에라는 뜻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때 혹시 나이 단순히 진짜 내가 부동심에 도달하기 전에 그 시점에 이미 고자는 먼저 갔을걸? 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아마도 나이 연대를 말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 사람은 이미 30대에 그런 거 했어. 이게 꼭 칭찬은 많은 물론 아닙니다. 맹자로서는. 왈 부동심 유도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어떤 도가 이때 도가 있습니까? 이 도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다와 같은 이런 우주 섭리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도의 도자도 역시 글자는 다르지만 역시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왈, 북궁유지양용야, 불부요, 불목도, 사이일호, 좌어인, 약, 달지어 시조, 불수어 갈관박, 역 불수어 만승지군, 시척 만승지군, 약척 갈부, 무엄제후, 악성지 필반지. 여기까지 일단 더 읽어봅시다. 일단 고문단. 맹시사 지소양용야 왈 시불승 유승야 양적 이후진 여승 이후회 시외 삼군자야 사 기능위 필승제 능무구 이의 맹시사 사증자 북궁유 사자하 부이자지용 미지기숙현 이 맹시사 수약야 석자 정자 위 자양 왈 자호용호 오 상문 대용 부자의 자반이 불축 수 갈관박 오 불최언 자반이 축 수 천만인 오 왕의 맹시사지 수기 우불여 정자지 수약야 부동심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지. 북궁유 북궁이 성이고 유가 이름인데 북궁유 라는 사람이 용기를 기르는 것 실한 살갗 새 흔들림 또는 이 구부러짐이 없고 이거는 칼날이 가령 무사가 칼로 쿡 베진 않겠지만 몸에 닿게 쿡 찔러놓고 얀마 하고 이제 협박을 했다. 야, 이 칼 쑥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가령 이런 식으로 피부에 칼이 와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굽히지 않는다 이겁니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목도 이게 눈이 도망가지 않는다인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보는 눈이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뜻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주위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역시 비슷한 겁니다. 칼날이 눈앞에 바로 앞에 직전까지 와도 그걸 피해서 외면하거나 눈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칼날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거야. 사이일호 이자는 요게 역시 이위입니다. 이위는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고 이 양자가 관련돼서 결합해서
일정한 맥락의 의미를 이루는 것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위가 이제 묶어져 갖고 그냥 한 단어처럼 돼서 이위 AB 이렇게 하기도 한다 했어요. 여기는 위자는 물론 빠져버려 있는 셈인데 그렇고 이 뒤에 있는 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약자 같은 겁니다. 뒤에 약. 그래서 한 트럭 한 올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남들로부터 좌절당하면 또는 모욕을 당하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꺾인다는 이야기지. 그게 말로가 됐건 여긴 주로 이제 무력이라고 했던 건데 남들과의 상대 또는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눌려버리면 압도당하면 그것을 마치 달찌어 시조, 시장바닥이나 조정이나 이건 조는 아무래도 이제 공식 모임, 시나 조가 공통적인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이런 이야기고 시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는 게 시장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이지만 공적이고 위험 있고 정식인 자리니까 거기서 달찌, 몽둥이로 또는 회초리로 얻어맞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 털이라도 남에게 꿀린다, 뭐 기어들어간다, 구부린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북궁유라는 사람이 용기를 기르고 지탱하는 방식이었다. 갈관박, 이 갈관박 이건 주어가 사실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털로 만든 옷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관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털로 만든 옷인데 이 소매가 이게 넓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관박이다 이랬어요. 가를 지금 모포라고, 아니 물론 모포는 아니지. 이때 그냥 짐승 가죽 그대로 그걸 말인다고 하나? 그걸 말이다라고 별이다 말이다. 말음질을 하다 그 옷감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걸 이제 말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짐승 가죽으로 만든 소매가 넓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관박은. 그러니까 이건 싸구려 옷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당시 물론 비단은 일단 있었겠지. 누에는 길렀었고, 또 이때 근데 무명도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일반화된 거는 비단이 무명보다 더 먼저였을 거야. 아니 고급 정식 포복이 아닌 걸로 입었다 해서 아마 이게 이제 천한 옷이다라고 했겠지. 그 요새 우리가 보는 세무 같은 거하고 이제 느낌이 다를 테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아니한 날 것으로 만든 옷이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딱딱 이렇게 위험 있게 탁탁 옷이 제대로 가게 서거나 반들하게 되지 않고 그냥 거칠은 채로 입었다. 이런 점에서 갈관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이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인데 이제 바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미천한 수준의 사람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불수의 만성지군, 만성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나라의
다스리는 임금한테서도 그런 좌절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까 여기 시나 여기 사, 이게 글자가 또 앞에는 사라고 그랬고 뒤에는 시라고 했지. 다 똑같은 뜻이죠. 뭐라고 생각했다. 이나 마찬가지라고. 결국 EA, VB인데 이 위를 여기서는 약 같은 거로 글자를 바꾼 겁니다. 만승의 나라의 임금을 베는 것을, 찌르거나 베는 것, 그것을 갈부, 아까 이제 갈관박을 이제 이건 좀 짧게 한 거겠지. 갈로 만든 옷을 입은, 그저 하찮은 개인 하나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물론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이 위에 초두 밑으로 쓰면 이게 칠기잖아. 그러니까, 나 풀립옷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주인은 이게 짐승 가죽으로 만든, 짐승 털로 만든 옷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무엄제후, 제후들에 대해서도 경건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엄숙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아니하였다. 악성지 필반지, 나쁜 소리가 들려오면 꼭 대갚았다. 되돌려줬다 이거야. 아이고 요청하게 새끼 뭐야, 또 모르는 게 뭐 떠들어 쌓고 뭐 술 마시면 시끄럽고, 이러면 그렇게 찾아갖고 귀엽고 술로 때려 눕히거나, 어? 말로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했지? 라고 한다거나 하는 꼭 갚았다 이거야. 요것이 이제 북국류라는 사람인데, 한편 이게 대조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맹시사. 요것도 주위에 보면 이건 난 맹시가 성이고 사가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맹이 성이고 이름은 사입니다. 시는 그냥 들어간 거야. 시는 그냥 발어사로 들어간 겁니다. 발어사. 공식 이름은 그냥 맹사입니다. 맹사. 맹시사가 용기를 기르는 것으로 보면, 여기 또 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생각이죠. 알이지. 불승, 여기 시인에 이기지 아니하는 것을 이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로 보았다. 지금 여긴 또 불승, 유로 아까 여기 약, 앞에는 약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다시 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살짝 바꾼단 말이지.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주먹으로 싸우면 꼭 그걸 두드려 패고 눕히고, 눈싸움하면 그렇게 꼭 이기고 굴복시키고 이런 거 마늘 능사로 포함된 걸로 여기지 않았다. 저놈이 나보다 힘쓰면 뭐 그놈하고 해봤자 내가 얻어 터질 텐데 그거 알고 덤비는 건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마 북국류는 그 자신이 힘이 장사였겠지. 그러니까 어떤 새끼한테도 지지 않는다. 근데 맹시사도 물론 아마 힘이 약하진 않았겠지만 약간 물리력으로 완력으로 이기는 걸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겼다 이거지. 양적 이후 진, 상대방을 헤아려 보고 상대방의 힘 이런 거를 헤아린 다음에야 나아갔다. 이 적은 이거 여러 번째 나오죠. 이건 상대방이란 뜻입니다. 뒤에 문왕에 관해서도 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왕을 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enemy 적, 그런 뜻으로 썼을 리가 없지. 그냥 마주 서는 상대를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승 이후회, 이길 것에 대해서 헤아리 본 다음에 역시 그것도 계산한 다음에 만났다.
이게 뭐 꼭 야가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지만, 여기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완력으로 무조건 이기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고, 객관적인 힘, 역량 이런 걸 재보고 무모하게 싸움을 받아들이거나 걸거나 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이게 겁이 나서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 완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별로 가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왜 삼군자야? 삼군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는 군이 이게 그때 계산한 게 어려운 거 나왔을 텐데 아마 한 4, 5천이나 이렇게 될 거야. 그 삼군이면 대체로 제후가 6군이고 제후가 삼군이고 그 천자가 6군이고 아마 이럴 거야. 6개. 그 군대 기본 규모가 그렇다 이거야. 요새 사단이나 군단 정도 단위 든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 3군의 군대라는 이 또렷한 무력에 대해서는 그걸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맹시사가 이 요사는 맹시사입니다. 맹시사가 어찌 능위필승제 맹시사는 모든 거에 관해서 3군하고 맞닥뜨려갖고 혼자서 이긴다. 그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어? 꼭 이긴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능무구이의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맹시사의 용기이다. 북궁류의 용기는 어떤 놈이든지 간에 그냥 직접 맞닥뜨려갖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용기이고 맹시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가 아니라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용기다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맹시사는 정자와 비슷하고 북궁유는 자하와 비슷하다. 이거 사실 자하가 뭐 이걸로 보면 그 아주 좀 우직한 사람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있겠다. 그 자하, 자유, 맞아. 자하가 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읍장이 됐어요. 아주 작지는 않았겠지. 군현 정도, 하여튼 그 정도 됐겠지. 그보단 컸을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좀 길게 나옵니다. 내가 워낙 일을 성실히 하고, 공자한테서 들은 거를 실천을 하고, 행정 집행에서 항상 그 도덕성을 앞세우고,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처리했어. 그걸 보고, 그리고 야, 너 밑에 부하 중에 좀 쓸만한 놈 있어? 그랬더니 예, 누구 있습니다. 이제 행동도 묘사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듣고 나서 공자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개자가 또 어떻게 쓰지? 이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나 보다. 달기란 개자입니다. 요게 맞네. 닭을 잡는데, 닭을 죽이는데, 뭐 때문에 왜 소 잡는 칼을 쓰냐? 이랬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거 다스리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인인이 의인이 그렇게 그런 걸 갖다 붙이고 늘 그게 맞춰서 행하냐? 씹은 게 아니라 칭찬한 건데 너 장하긴 한데 너무 크다 야.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금 북궁유는 좀 미련하잖아. 맹시사는 좀 신중하고. 그런데 바로 요거 말고는 논어에 나오는 자하는 매우 고상한 사람입니다. 역시 같은 문장이 두 개 나오는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자하와 자유에게 공자가 너 참 똘똘해졌네. 나랑 이제 시를 함께 이야기할 만하구만. 이렇게 평가한 일이 있어요. 시, 가, 여, 은, 시, 이의. 나랑 더불어 시를 말할 수가 있구나 해서 깨달음의 진척을 칭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하인데 이게 이렇게 미련한 북궁유에 비유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아까 말한 무성이라는 데에서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만큼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비해서 무슨 임금 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한 원칙을 늘 갖다 대고 하는 게 좀 미련해 보였다.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뭐 특별한 자아가 미련하다 이런 건 사실 없거든. 맹시사는 정자와 비슷하고 북궁유는 자아와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의 용기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숙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나았다. 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자가 이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자로 쓴 거를 강하게 해석하자면 정자와 자하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근데 이 흐름으로 그냥 자를 보통 남자다. 그냥 이런 걸로만 보면 이 두 사내라고 본다면 맹시사와 북궁유라고 봐야죠. 근데 아마도 옛사람들은 거기도 그 이자란 말 거기다 해석을 했나 모르지만 아마도 주희 같은 사람은 이걸 정자와 자하 이거는 이 두 사람 이 사람 했구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궁유와 맹시사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걸 강하게 해서 정자와 자하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맹시사는 약을 지켰다. 약이란 말은 물론 매우 압축된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건 사실 묶다라는 거잖아. 묶어내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아주 덴시티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역에 보면 이 약에 해당하는 것을 가령 밀자를 쓰는데 밀. 왜 요사식으로 비유하자면 블랙홀이잖아. 블랙홀. 조그만 덩치 속에 은하계가 다 들어갈 만한 거대한 질량의 덩어리.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 압축된 덩어리. 그게 이제 밀이고 약 같은 것인데 이 약은 그런 블랙홀이라기보다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성, 구체성을 말하기보다가 지식, 지혜, 알면서 응축되어서 내면 속에 들어앉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박학이 약지. 이게 약의 가장 초기 전형적인 용법은 공자가 말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글을 보고 뭐 남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을 넓혀가는 것, 지식을 얻어가는 것을 널리 하면 근데 백과사전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지식이 쌓였단 말이지. 근데 그 알갱이 지식들, 토막 지식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꿰뚫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낮게의 지식을 온축된 나 자신의 마음속의 것으로,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거는 다 이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을 지킨 것이 맹시사, 맹시사이다. 이제 북궁유는 그런 응축된 내면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력, 물리력으로 그냥 무조건 때려부시고 이긴다 하는 것이라면 맹시사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직걸로 단순한 완력이 아닌 보다 깊이 있는 그 내면적인 어떤 용기,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석자 옛날에 정자가 자양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네. 이 자양은 정자의 제자다라고 주가 나와 있어요. 그대는, 자네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선생으로부터 예전에 큰 용기, 위대한 용기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지. 이때 선생은 물론 공자죠. 정자의 말이니까. 자반이불축,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 내면을 반성하듯이 내 내면을 솔직하게 살펴보아서 불축, 축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르다, 꼿꼿하다, 떳떳하다 이런 겁니다. 내 속에 들여다봐갖고 저놈하고의 관계에서 뭘 비교하거나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게 떳떳하다, 확실하다, 내 것이 뚜렷하다 이럴 때 그걸 축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축은 말하자면 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불축이니까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좀 개운찮은 게 있어. 내가 뭐 저놈한테 저놈 막 좀 시시끌렁해 보이지만 내가 막상 보면 내가 뭐 저보다 꼭 나은 게 있는 것 같지 않네 이런 것 같은 걸 느낄 때 그것이 불축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저급한 재료로 만든 옷을 입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쾌원, 나는 그 사람에게 요 불쾌원은 사실 요게 실제로 요것만 가지고 요거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부위를 차지한 게 있었더만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자가 두려워하다, 좀 끄림직하게 여기다, 아주 쭈삣쭈삣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죄를 뭐라고 해놨냐 보자. 죄야. 죄는 지랄한 정도 있고. 여기는 죄에 관해서는 지금, 내가 두려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 두려워하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멈칫멈칫하고 쭈뼛쭈뼛거리고 하는 것이 죄인데,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속에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쭈뼛거리고 멈칫거리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인데 지금 글자는 불쾌연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언젠가 시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불자가 글자는 불자지만 의미상으로 비자 이게 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희는 전통적으로 이 불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다 이랬는데 주희는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라는 의문형이다. 이렇게 해서 요 글자가 위대하다, 훌륭하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신텍스상, 그러니까 관계, 배열의 의미 맥락상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 내지 부정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대함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근데 이것도 그 비슷한 걸로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놈이라고 한들 내가 두려움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봐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야. 근데 사실 어떻게든 좀 어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글자 배열로 세멘티컬하게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원래의 뜻으로만 보면 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관계상, 문법적인 그 맥락적 의미상 반어 내지 의문의 냄새가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러면 이제 통하게 되지. 그게 아무리 하찮은 놈이라고 한들 내가 뭐 꿀리는 게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 아니 이런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반이 축. 근데 내가 들여다봐서 아무리 봐도 난 언제나 떳떳하고 내가 항상 똑바른데 내 속에 있는 게 항상 자신이 있는 건데 꿀릴 게 전혀 없는데 그런 경우라면 수천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나한테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삼군 나 한 사람 상대하려고 와 몰려와도 그래도 그냥 맞서 싸운다 이거. 맞서 대면한다. 꼭 싸운다는 건 아니지. 하여튼 마주해서 선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제 용기이다. 이것이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진정한 용기는 내면에서 오는 것이고 그 내면의 떳떳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큰 용기, 진짜 용기이다. 요것이 이제 정자가 자양에게 했다는 말이고, 뒤에 거는 맹자가 다시 총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코멘트한 겁니다. 맹시사가 길을 지킨 것. 여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지켰다. 뭐 그런 이야기지. 에너지로서의 힘, 그걸 지켜냈다. 맹시사의 기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정자의 약을 지킴만 갖지는 못하지. 여기서 지금 갑자기 또 맥락이 살짝 뒤틀어졌어요. 바뀌었지. 지금 북궁유 무식한 용기꾼, 맹시사 좀 재빠르고 밝고 신중한 용기꾼 이렇게 둘이가 있는데 앞에 놈은 자하, 뒤에 놈은 정자다 이랬어. 이렇게 어느 놈이 더 나은지 모르겠다 해서 그러나 대충 이 기운을 지킨 놈보다는 약을 지킨 놈이 더 낫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아니 다시 지금 방금 요 말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물리력으로 무조건 예외 없이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보다는 상대를 헤아리고 나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고 이렇게 반성해서
갈만할 땐 가고 안 갈만할 땐 안 가고 하는 게 이게 용기다 하는 거, 그게 맹시사께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본 거야. 그랬는데 이 뒤에 거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맹시사는 정자랑 비슷한데 아까 북궁류랑 비교하면 이놈이 신중하고 좀 깔끔하고 밝고 한 더 내면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는 용기이다. 그러나 다시 이걸 정자랑 비교한다면 아까 정자랑 맹시사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해놓고 나니까 맹시사가 보니까 좀 너무 심하게 칭찬했다 이거야. 비교할 때 정자와 같다. 정자는 이게 거의 하늘인데. 그래서 맹시사 기껏해봤자 용기밖에 뭐 기를 게 없는 놈인데 이걸 정자 편이다라고 한 게 좀 심하다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맹시사가 북궁류보다 낫지. 그러나 비슷하다고 해서 정자처럼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맹시사가 지킨 건 기껏해야 북궁류의 네이키드 파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기운의 용기지. 기운으로 감당한다는 정도의 용기이지, 그 내면의 도덕성으로 무장한 그런 용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중의 비교를 일단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거 지난번에 내가 꽤 역설한 거 하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그거랑 통하는 게 있는데 앞에 뭐냐면 동나각 여인나각 숙락이라고 하는 거 있었지. 그러니까 혼자서 즐기는 음악과 여럿이와 함께, 그러니까 더불어서 즐기는 음악, 그 어느 게 더 즐거운 것이죠? 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정말 희한하게 아무 주석가도 지적한 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누구나가 도각락, 여인악락, 숙락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음악의 즐거움과 함께 하는 음악의 즐거움 중에 어느 게 더 즐겁죠? 라고 말했다.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 즐거움이 저 즐거움보다 더 즐겁냐? 그게 말이 되냐고. 꿈꾸다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만 동종 목적어. 근데 이 즐거움과 저 즐거움의 어느 즐거움이 더 즐겁냐? 웃기는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주희의 주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주희의 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요건 또렷하게 나오는데, 주희 자신이 근데 전통적으로 일단 이걸 뭐라 그랬냐면, 전통적인 해석인 거기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맹시사가 지킨 것은 기인데, 그것은 정자가 지킨 것이 약인 것에 비하면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야. 그렇게 돼 있지. 그게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한문의 문법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맹시사가 지킨 것, 그것이 기이다. 정자가 지킨 것이 약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맹시사의 기를 지킴, 이 정자의 약을 지킴만 갖지 못하다. 이런 것이거든. 그런데 왜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됐냐? 이 주가 어디 갔냐? 주에 주를 그냥 우리말로만 읽습니다. 이 말은 맹시사가 정자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은 그가 지킨 것은 그저 한 몸뚱아리를 채우고 있는 기운일 뿐이어서 정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치를 따름으로 해서 지켜낸 것이 더욱 그 요점, 이건 요점, 약을 요점이라고 해버렸는데, 이건 사실 요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축소시키는 건데,
아주 요령을 제대로 터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의가 해석을 했어. 맹자의 부동심은 바로 이 정자의 이치에 따라서 사실 이치보다 도덕성인데 이걸 이치라고 그랬지만 그런 내면에서 나오는 용기이다. 맹자가 말하는 용기는 그러니까 맹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심은 정자의 용기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주희가 이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맹시사의 기를 지킴, 이 정자의 약을 지킴만 갖지 못하다는 그걸 그대로 놓고 나면 비교가 지킴과 지킴을 비교한다 이렇게 돼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잖아. 즐거움과 즐거움을 비교하는 게 웃기는 것처럼. 그래서 기를 지킴과 약을 지킴, 이 약과 기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보다 또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맹시사는 지킨 것이 기운이고 정자가 지킨 것은 약이다. 이렇게 그냥 또렷하게 부각을 시킨 거에 불과하다고. 이 주희가 주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우리 할배들은 이걸 본문에 갖다 드립다 경에다가 얹어갖고 경의 구조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충실하긴 하나 주희 선생에 대한 이 존경과 이 법도, 예의 이거는 매우 강력했지. 그러나 원래 맹자의 말 기운에 대해서는 왜곡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할배들만이 아니라 중국 애들도 이렇게 이 왜곡을 쭉 따랐단 말이에요. 주희의 주에서 정리한 것을 본문에 갖다 덮어 씌워버리는 이런 아주 웃기는 해석을 한 거라. 근데 이런 거를 먼저 동락학처럼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 문장 구조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의미는 뭐 그냥 둘 다 통하긴 하지만 그 맹자의 말 기운을 훼손시켰다 하는 점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용기에 지금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용기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두 갈래 길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살짝 이야기를 또 바꿨어요. 지금 북극류 맹시사나 정자자하가 아니라 맹자와 고자의 부동심을 아까 앞에 잠깐 나왔으니까 그걸로 공손초가 화제를 돌립니다. 왈 간문 부자지 부동심 여 고자지 부동심 가득 무녀. 선생의 부동심, 선생이 지켜내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과 고자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왈자가 생략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볼 때마다 나한테 그게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맹자 아저씨가 태동 댕기는 사람들 외우기 골치 아프라고 글자도 살짝 바꾸고 어떤 건 집어넣었다가 어떤 건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능할 때 외우는 거가 부정확하게 되도록 청명성한테 한 번씩 야단 맞으라고 살짝 문장을 저렇게 비틀은 거예요. 아주 와할자가 빠진 건데 고자왈 부득 어언 물구 어심 부득 어심 물구 어기 고자는 이렇게 말했지 말에서 얻어낼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체득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 그 말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하면 그대로 저런 것인데, 그거, 그 말을 한 거에서,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러면, 저게 뭔 뜻일까? 라고 마음속에서 골똘히 다시 생각하지 말라. 이거 팽이 쳐버려라. 이게 이제 고자의 말이다, 이거지. 그리고,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거는 기운에서 찾지 마라. 마음에서, 그 마음의 수준에서 저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그럼 그거 끝나는 것이지. 그거를 더 겉에 드러나 있는 기운으로까지 옮겨가갖고 이게 뭘까라고 또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고자의 말인데, 부득어심 물구어기 가. 부득어언 물구어심 불가. 그러나, 이제 맹자는 둘 중에 하나만 긍정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걸 기운에서 따로 찾지 마라. 하는 거는 그건 뭐 그럴싸하지. 나 답답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말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마음에서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이건 뭐 우리가 쉽게 그래도 납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 뭐 재주를 피우거나 뭐 빙빙 돌아가거나 무슨 까다롭게 하거나 해갖고 저렇게 종잡을 수가 없네. 말이 뭐 저래. 하지만 저는 뭔가 뜻이 있었을 거야. 그게 뭘까? 라고 찾는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근데 마음에서 아무리 봐봐도 이게 저게 뭔 뜻일까? 저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저게 이 바깥으로 가면 행동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로까지 다시 더 골똘히 생각한다. 요 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행동, 몸짓 이런 것이 되겠지. 그거는 곤란하다 이거야.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마음의 거를 계속 찾아 나서야지. 그 이해가 안 된다고 밖에 거 다 팽개 쳐버린다. 그거 웃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표피, 낮은 것, 얕은 것, 세서 이해가 덜 되더라도 깊이 그 원뿌리가 뭔지는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뿌리가 뭔지 모르는데 뿌리에서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표피로 옮겨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 그건 웃기는 것이다. 그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그런 겁니다. 부, 지, 기지, 수야. 기, 체지, 중야. 부, 지, 지연, 기, 차원. 고월, 지, 기지, 무포, 기지. 이 부는 영어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도대체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우두머리이고 기운을 부리는 주체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를 채우는 내용물이다. 그러니 이제 지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고 자기 결정력을 가진 거고 이런 거잖아. 근데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고려하고 선택하고 작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뜻의 명령에 따라서 수적으로 그냥 단지 행동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다. 이건 옛말이다 뭐 이런 것이겠지. 또는 이래서 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 수도 있고, 이 왈은 옛말이나 속언이나 또는 내 말이나 뭐 이런 겁니다. 그 뜻을 제대로 지키고 그 기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또 뚱딴지 같은 게 또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비되는 짝이 또 달라진 겁니다. 카운터 파트가. 그러니까 기운과 기운의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인 뜻, 이것에서 보다 중요한 건 뜻이다.
결국 말과 마음에서는 마음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는 뜻이다라고만 표현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거는, 이 뜻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거에, 맹자적 또는 뭐 주희한테까지 와서도 그 유학적인 개념은 요거란 말이야. 우린 보통 이제 의지 두 글자로 한 단어로 해서 쓰지만 의지하면 또렷하지. volition, will 이런 건데 사실은 요게 의를 주희는 뭐라고 했냐? 심지발 또는 심지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지라고 하는 것 요거는 심지소지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요놈은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향해 가는 곳 또는 향해 가거나 닿는 곳 이런 뜻이지. 그에 비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결정력과 자기 반성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마음이지만 마음이 가는 거하고 마음이 드러나는 것,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이게 약간 다르잖아. 이건 주인은 사실 여기다가 아주 논리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는데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 거지. 맹자는 뭐 그런 식의 이론적인 해명 같은 걸 하는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그냥 보통 뭐 뜻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일단 없는데 우리가 보통 뜻이라고 할 때의 것이라면 의에 가깝지 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는 그러니까 보다 상대적으로 마음 행동 중에서는 보다 표피적인 것, 보다 부차적이고 흘러나온 것이고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의가 되는 겁니다. 기왈, 지언, 기자언, 우왈, 지기지, 무포기기자, 하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공순초가, 여기서는 질문을 아주 제대로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뜻이라고 하는 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는 밑에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거기다가 또, 그 뜻을 제대로 지키고, 그 기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 라고 하시니, 이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본에 충실해라. 응? 표피에서 못 찾으면 근본에까지 가서 찾아라. 이랬고, 근본에서 못 찾으면, 그걸 지역으로 가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랬는데, 그럼 결정력이 있는 건 내면 아니냐. 내면이고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그럼 뜻만 제대로 지키면 됐지. 그 표피에 불과한 거 그냥 따라오는 놈, 그게 기운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함부로 하지 말라. 거기 또 긴장하라, 이제 조심하라, 이런 뜻이잖아? 그걸 덧붙이시는 거는, 그게 뭡니까? 지일 즉 동기, 기일 즉 동지야. 근부, 골자, 추자. 이거 괴로도 있고 거리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아마 괴일 것이고, 거리라고 읽으면 치닫는다. 막 이렇게 요동친다. 이렇게 막 달려간다. 이런 게 거리일 겁니다. 골자, 추자, 시기야. 이 반동기심. 그래서 뜻이 한결 같으면 딱 똑바르게 이렇게 탁 마음이 가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굳어져 있으면 그럼
이게 우두머리니까 그거에 따라 기운이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또 그거하고 맥락이 좀 흐름을 달리 생각해갖고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기운이라는 놈이 지가 강력하게 움직여. 그래서 이놈이 기운이 뜻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지가 스스로 그냥 강력하게 일관성이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 관성 같은 거가 되겠지만 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일은 일관성이 될 것이고 그 뭐 이 권자가 똑같은 권자네 진짜. 그러니까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기운 이 방향을 위해서 지정받지 않고도 지가 그냥 딱 가는 힘이 생겨버렸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놈이 오히려 거꾸로 뜻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사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는 이것 양쪽 다 가능한데 보통 일반적인 접속 부사일 수도 있고 that, 저라고 하는 것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대체로 뭐 아마 그냥 일반적 부사라고 봐야 할 텐데 그런데 말이지 막 치달아가고 달려가고 넘어지고 하는 거 뜻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을 거거든. 뜻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반성해서 또렷하게 정해서 가는 것, 이게 뜻인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 지가 막, 하다 보면 말이 더 나오거나, 팔 움직임을 부르거나 막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달려가거나, 넘어지거나, 치닫거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기인데, 그 기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고, 막 뱅뱅 돌아갔고, 그 기분의 움직임에 딸려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뒤에 지금 이 주제 이거는 맹자에게 사실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순자에게도 비슷한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중국적 사고 방식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연역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한 놈은 결정력을 가졌고 한 놈은 종이라면 종을 다시 뭐 훈련시키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명령권자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종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종에 불과한 놈도 지가 지 기운을 가져버리면 주인이라는 새끼가 딸려갈 수도 있다 이거야. 요것을 더 또렷하게 말하는 게 이제 그 마음의 사유 능력과 감각의 관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한참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물론 다릅니다. 이거의 변주인데 아니 이것이 마음과 감각 그러니까 맹자의 용어로는 심과 이목입니다. 이 양자의 관계가 맹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거든. 음악에서의 모티브, 주제라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뜻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에이션이라고. 좀 변주다 이거야. 그래서 우월한 것, 주인, 주체성 가진 것, 자기결정력을 가진 것, 그것에 최우선을 두고 수련하고 살피고 해야 되지만, 부차적인 것이라고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주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걸로 또 돌아오는 게 있어요. 요 장 속에서. 지금 갑자기 이제, 선생님께서 특별히 잘 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해갖고 또
갑자기 이제 지연, 뭐 호연직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가 이게 뒤에 한참 가면 뒷부분으로 가면 다시 아까 지기지, 무포기기에 해당하는 논법이 다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문이 아니고,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 쓴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정리하고 다듬고 이래갖고 일관성 있게 딱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이건 대화니까 하다 보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하게 되는 그 역동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딱 굳어버린 그런 게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여장은 역시 좀 길게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거는